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대통령 선거가 2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중요하지만 정치구조 개편, 정치개혁을 추진할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이라고 할 분권과 자치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의 이유가 함께 살펴봅니다.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진행하는 하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혜수 PD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박사님 왜 기운이 없으세요? 아, 저요? 아니, 어제 피곤해서 그래요. 어제요? 네. 저희 아이가 잠깐 네. 지금 감기라 가지고. 감기였군요. 네. 얼른 낫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네, 어떤 오늘은 이야기인가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대선 후보들의 농업 정책, 농업 농촌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뭐 저희 옥천에서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분권과 지방자치 이런 건 어떤 형태로 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어쨌든 한국은 뭐 보통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예전에는 권한을 되게 강화시키자는 논의가 많았다면 요즘은 권한을 되게 이제 나눠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에서 이제 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권력 구조를.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헬피디님 혹시 그 대선 후보들이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어제 토론회도 살짝 귀동냥 이렇게 들으면서 네네. 보고 오늘 보내주신 기사나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었는데 네. 특별히 분권에 대해서 묻지 않는 한 먼저 언급하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이재명 후보가 4년 중임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한번 기자회견할 때 부각시킨 거 말고는 네. 사실 지금 대선에서는 별로 분권 이런 게 논의가 안 되죠. 근데 사실 뭐 지금 요즘 뭐 뭔들 논의가 뭔들 쟁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간에 별로 쟁점이 없는 상태로 네. 이제 계속 이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방송사들이 질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본인들이 아주 무게를 두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단면들은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본격적인 저희의 분권 자치 공약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래저래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을 조금 보면 일단은 되게 어쨌든 요즘 뭐 꼭 대선 후보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저희 충북에서 지금 양원제 네. 그런 걸 추진한다는 얘기 어쨌든 좀 요즘 갑자기 한국에도 양원제 얘기가 막 네. 부상했어요. 네. 근데 양원제는 말 그대로 하원과 상원을 두는 형태의 제도인데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과 하원을 두는 제도요. 한국에 상원과 양원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 그냥 상원과 하원을 두는 거는 생각했던 것처럼 실효성이 있을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상원과 하원을 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한다거나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왜 직능별 이야기를 비례대표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가 반영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 만든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양원을 두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뭐 영국처럼 이제 어쨌든 귀족이 여전히 있는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몫을 떼주기 위해서 일종의 귀족이 들어가는 상원, 일종의 이제 선거로 뽑히는 하원 이렇게 네. 이제 두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처럼 각 주별로 이제 2명씩 네. 그러니까 인구별로 하원을 뽑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결국 어쨌든 미국 연방 국가니까 인구별로 사람들을 두니까 인구 많은 주들의 영향력이 세게 될 거니까 그러면 각 주별로 이제 이거는 이제 주별로 다 할당이죠.
주별로 2명씩만 상원을 둬가지고 상원이 일종의 각 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연방제에서 상원 개념인데 한국은 좀 애매하긴 해요. 물론 예전에 저희 이제 4.19 하고 난 뒤에 민의원 참여원이라고 해서 이제 짧게 그렇게 나눠서 해보긴 했는데 사실은 뭐 어느 게 더 좋은지를 테스트하기도 전에 어쨌든 이게 그 쿠데타로 끝나버려가지고 네. 그냥 어쨌든 간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은 양원을 두면 양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거냐, 네. 정원을 어떻게 짤 거냐,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되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저희 충청도에서 뭐 얘기하는 분권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별로 안배를 할 수도 있고, 가령 한국도 각 지역별로 2명씩. 네. 근데 생각해보면 각 지역별로 2명씩 하면 해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면 그 전체 사람을 뽑아서 뭘 하지? 수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보면 소수가 되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전격적으로 합의해버리고 그것도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민주주의 절차에서. 하여튼 그래서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 뭐 이재명 후보가 가끔 언급하다시피 뭐 직능별 그런 뭐 좀 좋을 수도 있겠어요. 네. 노동자 출신 농민 어쨌든 지금 보면 농민들이 전혀 의회에서 대변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직능별로 해서 양원을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할 텐데 직능별 의회 구성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겠죠. 뭐 그거야. 네.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어쨌든 양원제가 진짜 한국에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이런 것도 다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 네. 아예 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약간 갑툭튀처럼 양원제가 튀어나와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사실 뭐 갑자기 웬 양원제 약간 이런. 갑자기 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이 지금이 현재 국회의원 정수도 많다 적다 이거 논란인데 양원제는 사실 어쨌든 좀 그러니까 원래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국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를 가야 될 텐데 여기는 네. 손을 안 대고 또 새로운 별도의 이제 권력 장치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상.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기득권을 안 건드린 상태에서 정치를 개혁해야 되니까 나온 구상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갑툭튀 딱.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양원제 형식이 좋을지 아니면 왜냐하면 그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지금보다 보면 전국 뭐 시도지사 협의회 뭐 네. 이런 전국 지방의회 협의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일종의 제2국무회의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권한을 부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지금 단체장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제도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해서 문제 풀리지 않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어쨌든 양원제 얘기가 막 되고 있고. 네. 또 한편 어쨌든 이제 분권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예. 어쨌든 이걸 좀 이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권산의 분산도 여러 가지겠죠. 뭐 심상정 후보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침실 아예 이제 내각 책임제 같은 형태로 네. 국회 중심으로 권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재명 후보처럼 뭐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5년 동안 사실은 이제 그냥 쭉 중간 평가씩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임기를 약간 줄이고 대신에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네. 바꾸는 방식도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 대선 때도 얘기된 거죠,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대 심의에서 못한 거죠. 한 번 더 해먹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안 하고 그때 그쵸? 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아니 원래 기억하는데. 보통 지금 개헌을 하면은 네. 보통 그 개헌에 추진했던 당사자들은 그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어느 경우도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은 해당 추진자는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자꾸 쓸데없는 이제 정치 논쟁으로 한국에서는 되고 있는 거고. 뭐 윤석열 후보도 어쨌든 간에 청와대 권력을 대폭 줄이겠다. 네. 뭐 청와대 없애고 뭐 광화문으로 집무실 옮기겠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어쨌든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 청와대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어쨌든 그런 권력들을 좀 이제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좀 비슷한 구상하고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대통령 제도에 대한 개헌은 있고 지방자치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네. 문제는 그거죠. 그 저희가
예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분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권한도 필요하지만 예산. 그렇죠. 돈이 필요한. 네. 돈이 필요한 건데 뭐 이것도 어쨌든 다 후보들이 다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다 하겠다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제 세를 배분하는 건데 네. 뭐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원래 당선될 때 공약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대 40으로 하겠다라 했는데 네. 지금 70대 30이 좀 안 돼요. 약간. 그러니까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네. 애초에 공약했던 것만큼은 진도가 안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똑같이 60대 40으로 국세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윤석열 후보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잘 네. 아싸리 중앙정부 재원을 툭 떼가지고 뭐 지금 균특 회계처럼 균형발전 특별회계처럼 그러니까 아예 떼가지고 그냥 재정 보전을 바로 때려주는 게 좋은 방식이다. 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심상정 후보도 사실 어쨌든 세목 조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세목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이 강화되도록 할 거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세목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치인들 손에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관료들 손을 거쳐야 되는데 네. 지금의 이제 뭐 우리가 재앙적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올해 새로 나왔던 얘기는 재앙적 기획재정부라 맞아요. 나오더니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실 지금 이렇게 분배 방식이 안 바뀌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로 이게 진행이 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어야 되는 거죠. 가령 뭐 대선 후보들의 세 손가락 공약 안에 들어가는 핵심 공약 하면은 어쨌든 이걸 내걸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임기 동안에 막 추진을 할 텐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연방형 개헌을 하겠다라고 있었지 이 재정분권이 엄청 핵심적인 공약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비중으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관료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다음 정부 들어서도 지방자치나 분권의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 크게 나아질 게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건가요? 아니죠. 예전에 원래 그 기획을 담당하는 곳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 분리돼 있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합친 거거든요. 네. 다시 분리하면 안 되나요? 다시 분리하면 되죠. 네. 그런 게 공약으로 나와야죠. 근데 그런 거 공약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럴 생각이 없나 보네요. 네. 그러면 요거 하려면 또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개헌은 어떤 입장인가요? 뭐 개헌에 대해서도 각자 뭐 그러니까 개헌은 결국 어쨌든 정부 구조 큰 틀을 어떻게 바꾸는가의 문제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연방 형태 개헌하자라는 얘기는 민주당 내에 되게 강하게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개헌들은 뭐 제가 볼 때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연방형 형태의 개헌은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정 정도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다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네. 뭐 개헌은 어쨌든 누가 되든 일정 정도 헌법에 손을 댄 작업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개헌의 방향이라고 네. 하는 게 어디를 지향하고 있을 거냐는 조금 뭐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선거 끝났다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번 선거는 제가 볼 때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좀 되게 주시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가 지금 선거를 통해서 별로 합의된 게 없습니다. 논의된 것도 별로 네. 없고 굉장히 저희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생활만 되게 많이 까발려졌고 네. 공약집을 봐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논의가 안 되면 당선되고 난 뒤에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당선되고 나면 중앙정부는 한창 인수위 꾸려질 때 저희 또 지방선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지금 제가 볼 때 올해는 되게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들은 다 빠지고 계속 이렇게 막 절차만 막 계속 빨리 진행되는 정신이 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약간 저는 선거를 할 때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이 후보들의 정책 쟁점과 이런 게 분명해지려면 네. 저는 결선 투표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 막 섞어놓고 보다가 그 중에서 좀 추려서 볼만한 사람을 추려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진짜 핵심적으로 중요한지 아닌지 보려면 어쨌든 이 사람의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은 뭐 지금 가령 지금 그 대통령 선거 그 벽보 보시면은 몇 번까지 있다? 14번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4번까지 있으면 결국 저희가 볼 때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4번 이후에 후보들은 득표율이 되게 낮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여론조사 보면은 한 후보가 많이 받아야 42% 네.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한번 다시 투표를 해봐도 네. 그러니까 진짜 어느 사람의 이게 더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것도 좀 되게 필요한데 한국은 그런 걸 되게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장도 마찬가지로 단체장도 선거 지지율이 50%를 못 넘으면 이건 다시 선거를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네. 자꾸 선거 비용이 뭐 많이 드니까. 근데 저희 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 선거도 투표율이 넘지 못해서 다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도 그렇고 득표율도 그렇고 저는 네. 그거를 해서 좀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뭔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한 번 더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고 하게 나한테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한데 한국은 이상하게 좀 그런 결선 투표제는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도가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이런 거 얘기하는 쪽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해 가지고 계속 뭐 의원들 특권 없애고 네. 뭐 3선 이상 한 사람은 출마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결선 투표제 도입하고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노래 한번 올까요?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저희 어쨌든 품권 얘기했으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손병희 선생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길가에 피어있는 제비꽃 그것으로 충분하지 작은 것이 아름답지 정다운 이와 더불어 나누는 작은 밥상 그것으로 충분하지 작은 것이 아름답지 작은 것을 사랑할 때 그만큼 소중하고 작은 것에 기뻐할 때 그만큼 풍요해지지 작은 꽃 작은 밥상 작은 노래 작은 사랑 그것으로 충분하지 작은 것이 아름답지 기타 하나 들고서 부르는 작은 노래 그것으로 충분하지 작은 것이 아름답지 힘겨운 이에게 남몰래 내미는 작은 손 그것으로 충분하지 작은 것이 아름답지 작은 것을 사랑할 때 그만큼 소중하고 작은 것에 기뻐할 때 그만큼 풍요해지지 작은 꽃 작은 밥상 작은 노래 작은 사랑 그것으로 충분하지 작은 것이 아름답지 작은 꽃 작은 밥상 작은 노래 작은 사랑 그것으로 충분하지 작은 것이 아름답지 작은 것이 아름답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대선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아쉽지만 네. 이 정도로 하고 저희 이제 그 지역들의 이후 이번은 말은 항상 돼 왔지만 전혀 대책이 없는 농촌 일자리, 네. 예, 농촌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그 옥천 신문에도 이제 일할 사람 없는 농촌 이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민간에서 계속 어떤 식으로 일손을 S사에서 찾아오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공적으로 책임져라 공공에서 네. 더 이상 민간한테 맡겨두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제 시점으로 됐는데요. 이혜수 PD님 혹시 이거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 조금 드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가 네, 꼭 농사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농업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옥천을 세계로 세계는 옥천으로라는 방송도 있는데 네, 거기서 또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주 노동자. 네, 맞아요. 근데 농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는 계속 그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직종도 바꿀 수가 없는 직업 선택을 아예 빼앗긴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주 노동자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표현이 되는 상황이 너무 뭔가 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됐고 네. 그리고 소농들이 계속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기계화되고 그리고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에 반해서 계속해서 생산을 하기에는 환경도 너무 계속 변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농업, 농촌 이야기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농촌에서는 이렇게 일자리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지가 감이 안 온다. 이게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PD님이 감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요? 뭔가 사실은 농촌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네.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도 즐겁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공공의 관심이 기울여진다면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정책이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서 뭔가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느낌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옥천신문 기사에 따르면 어쨌든 현황이 이런 거잖아요. 이대로라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가들 다 망합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일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고 이마저도 한 달 전에 예약해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일손이 부족해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할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고추와 잎담배 농사 짓는 이장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농촌 인력난이 위기를 넘어섰다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쵸. 위기 이렇게 얘기하도 안 되고 어쨌든 지금은 농촌 인구도 줄고 고령화도 심각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까지 제한되면서 이제 완전 인력이 그러니까 농촌 인력이 한 70%를 차지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일하던 내국인은 나이가 들거나 특히 또 어쨌든 공공근로 사업 이런 걸로 빠져나가면서 어쨌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해수 PD님 말씀하신 이제 계절 노동자들 외국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도입하는 정책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이게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의 이동과 어쨌든 그런 파괴로부터 비롯된 거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지금처럼 약간 땜빵식이죠. 네. 계절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왜냐하면 또 농촌 노동의 특성이 어쨌든 수확기에 노동력이 필요한 거지 일상적으로 노동력이 공장 돌리듯이 막 하루에 24시간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일시적으로 사람을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공이 이 문제를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네. 뭐 지금 이 신문에도 있는 것처럼 일종의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시적인 인력들이 도입될 수 있는 틀을 열어주는 거. 뭐 그게 외국인 노동자가 됐든 네. 아니면 그 청년들도 요즘 어쨌든 농사 맞아요. 지으면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종의 청년들이 농촌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든 아니면 농업의 필요, 농업 자체를 어쨌든 지금 공공 일자리로 보니까 어쨌든 공공 일자리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요즘 뭐 기본 수당이든 농민 수당이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농업 자체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일정 정도 보상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일자리의 위기라고 하는 게 워낙 농업은 이제 위기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 다 이제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농업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되면 문제가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나온 또 하나 얘기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게 또 있어요. 농업을 이제는 중공무원.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 식량 위기 같은 거 고려하면 이게 되게 지금은 그냥 개인들의 의사에 맡겨진 거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사회가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공무원과 같은 신분을 주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중공무원 직위를 주고 월급을 받도록.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월급을 받도록 하면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하고 사실은 이제 작목 같은 것, 작물들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개인들한테 알아서 올해 뭐 심을까가 아니라 일종의 국가가 전체 식량 계획을 짜고 그 식량 계획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농민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요즘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어떠세요?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먹을 것들이 없으면 사실 누가 살아갈 그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농업이 축소가 되는 환경인데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진짜로 그 땅을 지키는 그런 일이기도 하니까 갈수록 개발만 하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지켜나간다는 의미도 뭐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중공무원 수준의 뭔가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또 청년들도 나 농사를 지어볼래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문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약간 이게 일자리 사회관계에서 공무원인데 이런 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지금 노량진 이런 데서 그러니까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건강도 나빠지겠죠. 네, 그리고 공부라는 게 사실 진짜 앉아서 그렇죠. 글을 읽는 거에 한정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시험에 맞아요.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가 열리면 내가 앉아서 하는 공부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몸을 쓰고 더 뭔가를 맞아요. 생산해내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지원해준 것보다는 아예 일자리의 성격을 되게 명확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농사 지으면 공무원 돼.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럼 뭔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농촌에 있는 친구, 사실 농촌에 있는 친구들 요즘 어쨌든 사람들도 대신 도시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네. 여기 있어서 농사 지으면 공무원 되는데 뭐 굳이 도시로 나가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그니까요.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일자리 위기가 바뀌는 거라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공무원 직제로 바뀌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냥 농사만 공무원 되는 걸 떠나서 어쨌든 이게 어쨌든 전체 식량 먹거리 계획을 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토대. 어쨌든 누가 생산을 해야지 뭐 그 다음에 유통을 하든 소비를 하든 가공을 하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는 후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대선 유력 후보 중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네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그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이 비슷한 얘기를 공약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정부가 어쨌든 그게 당장 정부가 이거를 뭐 전체 농민들을 이렇게 공무원화 시키는 게 어렵다라면 어쨌든 지금 어쨌든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수급할 거냐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전 노동자들이 계속 옮겨가는 이유는 결국 그 노동 조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쵸.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 조건이 안 좋아도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직장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불법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대요. 저게 원래 그 한국은 어쨌든 이게 자꾸 여건을 맡겨놓는 시스템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업주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관리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요즘은 농촌은 인력 관리 회사들이 이제 이 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개인들한테 여건을 주지 않고 업체가 이 여건을 관리하다가 하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폭력적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또 이 사람들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럼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이 되게 악명 높다라고 이미 알렸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에도. 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도 한국에 대한 일종의 계속 왜냐 노동 조건이 안 좋고 지금 농촌만이 아니라 사실 되게 힘든 직종을 다 이주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축산업이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근육 노동도 많이 필요하고 열악한. 근데 비해서 그 열악함에 비해서 너무 조건들이 안 좋으니까 사실 이제 발생하는 것들. 그럼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고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치면 사실은 산재 같은 것도 이제 네.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사실 한국 정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 별로 없는 거죠. 건강보험료도 되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모 후보가 되게 무식한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이주 노동자에 내는 공보가 사실 흑자 재정인데 마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사실 흑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마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한다든지, 약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그 타자에 대한 이렇게 약간 그걸 자극하는 포퓰리즘이죠. 네. 그런 것들을 하면 사실은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한국은 진짜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한국에 약간 어쨌든 이게 이제 계절 노동이니까 일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선호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그런 역할을, 관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들. 그리고 어쨌든 농민들이 실제로 인력을 쓰려면 이제 어쨌든 인건비는 계속 비싸지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어쨌든 차액 같은 것들 어떻게 보존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어쨌든 이게 뭐 농산물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까지도 다 떠넘기면은 그건 안 되니까, 그럼 어떻든 일정 정도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보장하거나, 아니면 뭐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종의 일시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쪽에 이제 풀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있죠. 농협 같은 곳에서 이미 이제 그렇게 인력을 연결해 주는 작업들은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정부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지게 될 위상 같은 것들을 여전히 정부가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잡혀야지 농촌이 살아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가장 우울한 페이스북 그 포스팅을 본 거는 결국 어쨌든 농촌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그럼 그거는 자연스럽게 농촌의 초중등 학교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은 공동화되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결과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취하면 그와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방 소멸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근데 좀 이상한 게 네. 정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국가는 그 뭔가 소외된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이나 자본의 논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 말고 다른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대책이나 그런 걸 마련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 없어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선출직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정부가 시장화됐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어야 지표를 뭘로 삼을 거냐. 네. 기업은 당연히 수익을 많이 만드는 게 일의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정부의 중요한 지표는 뭐냐? 국민 뭘까요? 삶의 질을 얼마나 증대시켰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지표에도 있어요. 뭐 고객 만족도처럼 네. 마치. 근데 사실은 정부는 뭐냐면,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떤 식이냐면, 이게 고객 만족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쓰는 게 좋을까만 사실 타진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쓸 돈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약간 정부의 기능이 뭐에다 중점을 두고 갈 거냐, 그냥 재정 운용의 합리성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이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냐, 행복이냐, 라고 따지면 이제는 행복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오히려 이 정부가 짜놓은 돈의 지수에 맞춰 가지고 행복을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네, 그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국가의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기능과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자기 삶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복지국가의 기본. 정부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어떻게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역할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사실은 복지국가의 마인드가 전혀 관료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여전히 예전에 마치 군사독재 시절처럼 우리가 기획하고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 그래서 뭐 지표가 맨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 행사에 사람들이 몇 명 왔나. 그 온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은 측정되지 않는 거죠. 그냥 몇 명 왔냐. 네. 이거 보고 있는. 평가 수치들이 그러니까 시행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농촌의 문제는 옥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군 단위 농촌들이 모두가 다 동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고, 네. 사실은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은 훨씬 넓잖아요. 그러니까요. 도시보다 훨씬 넓고, 그럼 결국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시켜야 될 거냐. 그리고 사실은 이 보면 농가들도 보면 계속 농산물 가격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뭐 잘 된다고 쭉 심었다가 또 다 그것만 심어가지고 또 가격 확 떨어지면서 또 망하고, 사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재배한 거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가슴 아픈 일인데,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네. 이 지방 농촌에 있는 수많은 그 농촌 지도센터나 이런 데 사실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농민들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식의 이게 생산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저는 대응하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한 이 군정의 한 몫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대출만 해주고 이제 또 그 빚을 잔뜩 지게 되면 그건 또 각자 개인이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정부가 제대로 못한 농협을 지도해야 되는데 네. 농협도 지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욕만 할 건 아니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바로 세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거죠. 일종의 장기적으로는 농민의 직업을 공무원화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일종의 정당한 노동 조건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농업은 고되고 힘들고 돈도 못 번다라고 하는 그 네.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노동 조건들을 확보해 주는 거, 뜻이 필요하고,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농업과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네. 자기들의 어떤 성과 지표가 아니라 진짜 이 농민들과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지표를 중심으로 자기 사업을 배치하고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사실 농촌이 좀 살만한 이게 살만한 곳으로 바뀌면 자연이 오죠. 자연이 네. 오겠잖아요. 사실 도시보다 농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도 알거든요. 네. 근데 왜 못 움직이냐면 거기 가는 게 마치 내가 삶에서 자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재밌는데. 네. 거기 가면 뭐 일자리도 없을 것 같고, 거기 가면 내가 마치 인생에서 약간 패배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마치 옛날 보면 도시 사람들이 막 아유 뭐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지어야지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것처럼. 농사가 얼마나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들을, 사실 저는 TV에서도 그런 거 해줘야죠. 막 그 리트 포레스트 같은 영화도 네. 하나 영화 끝나는 게 아니라 TV 드라마도 해가지고 마치 막 좀 황금 시간대 8시 주말 연속극 혹은 뭐 이렇게 일일 네. 연속극 황금 시간대 그렇게 사는 것들이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씨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들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냐면 뭐 방송 지능 기금 이런 게 다 요즘 다 드라마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럼 그런 드라마 우리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 좀 익숙해지잖아요. 아 너무 겁나지 않잖아요. 아 농촌에 사는 거 저런 거구나. 너무 겁나지 않은 사람들 뭐 TV 맨날 드라마는 다 도시고 뭐 다 뭐 실장님이고 다 뭐 재미없을 것 회장님이고. 같아요. 네. 맨날 똑같은 얘기라서 드라마도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우리가 좀 벗어나서 진짜 다양한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회가 되면 저는 좀 이제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음악은 저희 금방 얘기했던 리틀 포레스트에 나온 걷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두 손 느린 걸음에 마음은 느슨해져만 가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성한 기억의 숲을 이리저리 그 사이를 건네. 지나가는 동네길 고양이 잡을 수 없는 지난 날처럼 손살같이 사라져. 그 누구도 위로 못할 이 마음속을 헤매이네. 어디로 가는지 달려가네. 하나도 달라질 건 없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성한 너의 기억에 비틀비틀 그 사이를 건네. 파도 같던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걸 잃고 쓰러져 버린 그 순간이 떠오르면 별 수 없이 밀려오는 이 아픔 속을 헤매이네. 무심한 척 걷는 이 길 위에선 흘러내리는 눈물 따윈 티내지 말아야지. 그 누구도 위로 못할 이 마음속을 걷고 있네. 헤매이네. 떠오르네. 또 걸어가네. 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지역 예산 투바보이는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2022년 본예산서에서 주민복지과 예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 봤었죠. 네. 그 주민복지과가 올해 쓰는 세출 예산이 약 909억 정도. 네, 적지 않은 읍천군 예산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가 사실은 복지 예산이고요. 네, 주민복지과가 그중에 상당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로 봤던 것들이 이제 노인사업 지난주에 보고 있었고요. 네, 이제 주민복지과에는 노인사업 한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아동사업 한 파트, 장애인 관련 사업 한 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지금 액수가 649억. 네, 결국 3분의 1 이상은 3분의 2 정도가 네. 노인들 대상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읽어가면서 그 대상되는 사업이 뭐가 있고 제가 특히 지난번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한 게 민간 이전으로 돼 있는 사업, 네, 뭐 선진지 견학, 게이트볼, 무슨 골프 행사 각종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군비를 지원받아서 네. 되는 행사들이 많다. 뭐 무료 급식 이런 것들도 돈 지원받아서 되는 게 많고요. 노인 네. 일자리들도 국가나 도비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일자리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행사 이런 게 내에서 군이 이런 것도 해주네 고마워라. 마음은 고마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군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권리로서 누리시면 되는 문제다. 네. 라는 점을 좀 저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 보기 시작할 때가 이제 그 노인 복지 시설 네. 이제 저희가 주로 보면 일자리 지난 시간에는 뭐 행사 이런 거였다면 저는 노인 복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지금 77억 정도가 이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노인 예산조의 상다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단위 사업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은 뭐 당연하게 노인복지회관 운영, 네. 에 지금 보시면 11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복지회관만이 아니라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노인 요양시설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 이제 집에 방문해 오시는 분들 재가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들 운영 지원 같은 것도 잡혀 있고 보시면 사실 경로당 관련돼 있는 예산이 좀 많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경로당을 어쨌든 운영하고 뭐 냉난방비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다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죠. 네. 경로당 지킴이 사업, 경로당 지원 사업, 뭐 간행물 구독료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류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농촌에서 사실 경로당이 일종의 마을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거니까 네. 그곳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이 지원을 주는 거고 당연히 그럼 제가 볼 때 이래서 그럼 사실상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비가 상당액이 다 군비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경로당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되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의 이게 네, 어떤 그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경로당의 양곡이 얼마나 배송되고 뭐 냉난방비는 제대로 사용되고 지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이거를 뭐 군청도 관리를 해야 되고 각 네. 경로당에서도 사실은 우리 경로당의 회계가 투명한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여기 보면 경로당 회장은 교육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 경로당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경로당은 군에서 한 해에 얼마를 지원받고 네.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 연곡비는 제대로 쓰이고 그렇죠. 있나? 왜 그런 게 궁금하냐? 군비를 지원 받으니까 궁금하다. 그렇죠.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냐? 네.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 장사 이거는 이제 그 장례식이죠. 네. 시설 관리하는 데도 지금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도 군비로 지원이 되고요. 요거는 근데 735개소라서 네. 기준이 뭔가요? 노후된 것부터 하는 건가요? 보통 이거는 이제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게 또 약간 행정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단가를 딱 700 잡아놓고 결국 35개소를 올해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신청한 데가 30개소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혀 없으면 이제 원래 FM대로 하면은 신청한 데가 30이니까 5개소의 사업비는 불용액 처리되는 거죠. 네. 이게 뭐 국비를 받은 거면 반납해야 되는 거고 군비로 편성한 거면 이건 불용액. 네. 일종의 이제 잉여액으로 처리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 그렇게 행정들이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쓰나요? 아니요. 보수공사 하라고 그러죠. 할 필요가 없는데 멀쩡한 보수공사를 경로당에도 돈이 남았다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네. 어쨌든 보시면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경로당 신축 사업 지원도 일단 2억 정도가 경로당 신축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돈들이 계속 많이 있다. 월세도 지원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 좋고 뭐 장사 시설은 그냥 뭐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노인복지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이 제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된 것도 있고 행사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관련된 것도 있고 경로당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옥천군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이런 군 예산을 잘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안 쓰시면 사실은 이제 있고 사실은 또 이 예산을 보시면서 진짜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거 필요한데 왜 이런 사업은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물어보기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주민복지과에 전화 걸어서 내가 너희들 예산서를 봤는데 우리는 진짜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 지금 경로당 35개에서 개보수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네. 오히려 그런 예산이 있다면 지금 어쨌든 개보수사업 예산이 다 합치면 2억 4,500인데 네. 한
1억 정도는 딴 데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주민들이 제안해 주시면 주민복지관에서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좋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좋아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르신들 버스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진짜로 내가 잘 여기 동네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경로당 안에서만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건 다 경로당에서만 버텨라 이렇게 이래 있는 건데. 네, 그리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경우도 이용자도 분명 있지만 거기 안에서도 또 이용하시는 세대가 나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아동복지. 네. 아동복지 예산은 전체가 61억 정도입니다. 네. 노인복지 예산의 10%가 좀 안 되죠. 네. 어쨌든 그래도 뭐 아동복지를 하나 61억 어디에 쓰는지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아동보호 건전 육성 예산이 57억입니다. 네. 거의 다가 그리고 뭐냐면 아동보호 건전 육성. 네. 건전 육성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전 육성에 있고 네. 나머지 돈이 뭐냐면 다 함께 돌봄 사업.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사업은 아동 보호 건전 육성 사업에 있고요. 네. 이제 어떻게 아동 보호를 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거냐를 보면 아동 복지 사업 추진에 어쨌든 3,400. 네. 그래서 어린이날 시설 아동 별식 지원하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어린이날 벌써 어린이날 100회군요. 맞아요. 네, 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금. 또 이제 시설 아동 수련회비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입양 아동 양육 수당 보조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네. 보시면 어쨌든 15만 원씩 18명을 12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입양 비용도 지원하는 게 있고 입양 축하금 지원, 뭐 위기 가정 아동 보호, 아동 급식 확대 지원 학기 중에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에 대한 급식 지원, 뭐 방학 중에 지원,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위기 가정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2명밖에 안 준대요. 그렇죠. 이런 걸 좀 사실 이제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것도 뭐냐면 위기 가정이 2가구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산이 2개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린이 아동이 갈 곳이 많이 없다.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물론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은 곳곳에 있는데 네. 아동들이 갈 시설이나 어린이가 이용할 시설은 없는데 왜 신축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시면 뭐냐면 이 아동 관련돼 있는 건전 양육의 상당수는 지역 아동 센터 그러니까요.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지역 아동 센터가 그 역할 다 해야 되냐? 제가 볼 때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일종의 뭐 요즘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처럼 마치 주간에는 아동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게 운영될 필요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이제 군이 이제 기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노력이 별로 안 보이는 상태. 예산 볼수 자체가 있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렇죠. 10%밖에 안 되니까요. 네. 뭐 전체 예산에서는 더 작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주로 있는 게 이제 지역 같은 센터 운영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 인건비 부족분 지원해 주고 아동 복지 교사 파견해 주는 비용, 네. 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하는 거 보조해 주는 민간이 하는 것들을 보조해 주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발달 지원을 보조해 주는 거, 시설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운영하는 거, 뭐 이런 사실은 다 있고, 제 보시 재밌는 게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네. 싸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890만 원으로 노악총구는 아동 친화 도시 만들겠다고 우리 군수님 몇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예산은 1,89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주로 뭐 하냐 보면 이제 운영비가 1,340만 원이고 네. 아동 친화 행사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 교실, 네. 아동 참여위원회 아동 정책 학교, 오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거 횟수가 너무 적어요. 5회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좋은데. 270만 원. 네. 네, 아동 권리 교육 운영. 음. 진짜 애매하게 공지자 등. 그니까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아마 37만 원 보니까 아마 한 3시간 교육 행사로 이렇게 공무원들 하는 것 같고요.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하는데 21만 원으로 1회를 6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니까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 붙여서 아동 권리 교육이 될 건지. 우리 국내 어린이집만 해도 6개는 넘지 않나요?
어린이집요 6개 당연히 넘죠. 그니까요. 네. 아동 종사자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제대로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아동 친화 도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아동 권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거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를 되면 이제 이게 되게 적극적으로 교육도 되고 사실은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 그와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들이 실수해 있는 일종의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네. 주장하는 바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예산이 작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 행사 참석 보상을 보니까 30명씩 5번을 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동참여위원회가 30명 정도로 구성되고 네. 그래도 5회나 회의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30명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건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주로 이제 일단 11억 정도 예산은 19억 정도 상당 한 3분의 1 예산은 아동 수당 수당으로 지원되는 거 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수당 지원하는 거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사업비로 지금 잡혀 있는 게 8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네. 드림 스타트 사업이 좀 큽니다. 음. 좀 큽니다. 아니 아까 아동 수당만 작은데 어쨌든 1억 4천 정도로 지금 이제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이런 걸 이제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 네. 것들이 이제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 사업 이게 지역 아동 센터랑 약간 또 분류로 되어 있는 다함께 돌봄 사업이 2억 정도로 지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아동 예산을 쭉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태수쌤? 우리 지난 시간에 노인 예산 살펴볼 때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데 네. 아동 예산 살펴보는 게 벌써 끝나다니 놀랍네요. 아니 뭐 저희가 아주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질 않은 면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항목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크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그럼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사업이 곧 인력이잖아요. 네. 주민복지과 왜냐면 사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생각하면 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이용된다 생각하면 그럼 결국 아동복지과에서 1명이라고 노인복지에는 10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그럼 그만큼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맨날 뭐 인구가 준다 뭐가 준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로 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옥천군의 관심도가 노인에 대한 관심보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좀 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아동 예산 보면서 네. 들었던 고민은 지금 어쨌든 보면 주로 이제 사실 이제 뭐 수당이나 지역 아동 센터나 어쨌든 이런 쪽에 이제 지원 사업비로 많이 책정이 돼 있고 뭐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랑 크게 다른 왜냐하면 다 가야 될 곳들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민되는 지점은 그런 거죠. 농촌이면 사실 어쨌든 이 취약계층의 연령층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네. 사실 농촌은 도시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거고 맞아요. 농촌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우리 옥천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조금 기획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특화되어 있는 특히 어쨌든 옥천군은 좀 이제 다른 농촌과 또 달리 대전이라고 하는 되게 또 가까운. 끼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약간 장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꼭 도시로 이주를 해야 될까라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왜냐하면 필요한 서비스는 중간 가끔씩 나가서 쓰면 되니까. 네. 그러면 사실 여기는 정주의 가능성이 더 큰 곳인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뭐 주말 정도에 대전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사람 상시 읍내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주중에 옥천군이 아동들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 좀 특화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의외로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옥천 정도면 살아볼 만하다. 뭐 옥천 물론 이제 그 면 따니까 내려가려면 굉장히 힘들 수는 있는데 네. 뭐 읍 정도면 뭐 사실 대전이랑 무슨 차이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옮겨오게 되고 또 면에 저희 볼 때 읍에 사는 사람들이 면에 기반 환경이 별로 나쁘지 않으면 네. 그리고 사실 약간 한 면 정도를 약간 일종의 그 면 단위 아동복지 특화 사업 이래가지고 오, 네. 좀 면의 아동들의 복지가 되게 좋아질 수 있는 뭐 가령 뭐 제가 볼 때는 뭐 안남면 같은 곳에 어쨌든 도서관도 있고 뭣도 있고 그쵸. 좀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을 약간 특화지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읍에 사는 약간 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아, 네. 읍도 너무 도시 같아. 난 좀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선택지가 있으면 옮겨갈 그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그런 선택지를 저는 안 만들어주니까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계속 맞아요.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많이 밀집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그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뭐 잠시 쉬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면 역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문화생활 즐기러 도시에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매일매일 문화생활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약간 제가 이 신문 언론에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 그나마 어쨌든 다행이긴 한데 약간 이제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약간 청년들이 농촌에서 할 게 없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여가나 문화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저는 농촌에 살아도 필요한 이게 한국 다 서울에 있어서 문제지. 그렇죠. 가령 뭐 대전 정도에서 충분히 문화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서울 수도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농촌에서 내가 되게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그 다음에 임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자리만 있으면 뭐 그러니까 내가 살리고 싶은 전공을 좀 자기 전공을 자기 직업으로 살리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죠. 정치 얘기했거 나한테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대부분 사람들 자기 전공을 무관하게 사는데 마치 내 전공을 살려야 되는 것처럼 왜 어떻게 전공을 살리지? 그렇죠. 그 전공이 뭐 짜여진 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전공에 막 맞출 우리가 수도 고등학교 없잖아요. 갈 때 대학교 갈 때 막 내 전공에 내 적성을 엄청 파악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전공하는 것도 아닌데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또래 중에 그때 2학년쯤 됐을 때 휴학한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잠깐만 그러니까 좋긴 한데 자주 다른 게 좋긴 한데 마치 농촌은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없는 되게 획일화돼 있는 거 이렇게 시간 비추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살면서 전 여기 재밌어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살면서 재밌는 일들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꼭 우리가 지금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 그렇죠. 시스템도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막 고안한 거니까 우리가 옥천에 사는 사람들은 좀 돈이 적어도 뭐 먹을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 대중교통도 잘 해결되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재밌게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저는 옥천 나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도 틀어주고 그래서 네. 야씨 공짜로 영화 보여줘 좋은데 물론 약간 철진한 영화긴 하지만 그리고 요새는 OTT가 그렇게 많이 발생해서 문화적 소외도 별로 네. 덜 느낀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넷플릭스 보고 왓챠 보고 하면 사실은 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농촌이라서 자꾸 뭘 못 누린다 이게 약간 해주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야 농촌이라서 누릴 수 있는 걸 왜 하나도 얘기 안 하면서 네. 왜 계속 못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지? 약간 이런 억하심정? 그래서 언론에서 지방소멸 문제 이런 걸 주목해 주는 건 좋긴 한데 그래서 뭐야? 그래서 대안이 그래서 메가시티야? 약간 이런. 그니까요. 하여튼 다음에 언젠가 농촌이라 재밌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럴까요? 주제로 해볼까요? 좋아요. 네. 뭐 다음에 저희가 굳이 뭐 다음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니까 네. 다음번에 할까요? 좋습니다. 네. 시리즈로 해도 되죠? 시리즈로. 좋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기획이 나왔어요. 네. 우리 시리즈 할 때 우리 권단 쌤 한번 부를까요? 좋습니다. 농촌에 산 즐거움. 부르고 싶은 분들 불러서 네. 진짜 즐겁냐? 네, 좋습니다. 마지막 곡 무슨 곡인가요? 마지막 곡은 이렇게 되게 밝게 끝내니까 제목이 좀 그런데 네. 그렇지만 우리가 봤던 예산이 그럼요. 이상했죠. 근데 어쨌든 다시 잘 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권진아님의 뭔가 잘못됐어라는 노래를 들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하늘이 되고 지구가 달을 돌고 옳은 건 다 틀린 게 되고 모든 게 다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시간은 끝없이 영원해지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기도 해 네가 나타났을 때 전부 뒤바뀐 거야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수도 없이 모든 게 달라진 거야.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네가 내 이름 불러줄 때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진 거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네가 말하는 세상 이젠 그